자, 오늘 이제 7, 8월 마지막 주잖아요. 감정평가 단원이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좀 많이 올려야 될 단원이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는 사실 공부만 제대로 좀 돼 있으면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법령을 규칙으로 해서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응용 지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에 2문제, 3문제 더 올려야 될 단원이 감정평가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매년 최근 5년 동안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계산 문제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유형 중에 5년 동안은 매년 2문제씩 출제했으니까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원이에요. 계산 문제를 좀 연습을 하셔서 나오면 좀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자, 일단 보죠. 첫 번째,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무조건 맞아야 돼요. 암기 코드만으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자, 일단 정리 먼저 하면, 자, 이걸 외워야죠. 무조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과정에서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무조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진행하는데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없어요. 무조건 지역 분석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속임수니까 무조건 생략할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평가하려는 물건을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대상 물건이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넓게 분석하고 그 주변 넓은 분석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 그러니까 먼저 분석하는 선행 분석이고, 그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하니까 전체적 거시적 분석이고, 자,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데 이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후행 분석이고, 부분적이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건 기본적인 분석의 특성이고, 각각 2개씩을 판정하는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자, 얘는 대상 지역이에요. 지역 분석이니까 분석하는 대상은 지역이고, 지역,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 일반적인 이용이라고도 해요. 그 주변에 일반적인 이용을 분석해서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지역 분석. 자, 그리고 가격 정도, 수준을 정도라 그래요. 일반적인 가격 정도를 파악해서 다른 지역과 지역의 요인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예를 들면 지역마다 어떤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에 있나, 또는 김포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남 지역의 요인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 지역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격 정도,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걸 기초로 하여서 개별 분석에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을 판정해서 실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과 동떨어진 부분들을 판정하여 이제 감가를 일으켜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다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게 이제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2개씩 판정하는 거. 자,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자, 중요한 건 가격 수준이고 얘는 구체적 가격, 이걸 많이 속여서 낼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일반적인 사용, 최유효 이용, 이렇게 표준적 이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사용이 이용과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코드가 있는데, 자,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과의 영향을 적합한지를 따져볼 거니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외웠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부동성이나 인접성. 자,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 없다 그러면 인접성을 찾아야 돼요.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건 부동성과 인접성 2가지의 성질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경제적 감가와 적합 원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적합 원칙은 가격 원칙 중에 1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10번 중에 9번은 다 적합 원칙 아니면 균형의 원칙이었어요. 자,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적합해야 최고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데 경제적 감가.
우리가 이제 감가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건물의 내용 연수를 4가지를 배웠어요. 일단 3가지가 물, 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감가니까 마모, 파손, 노후화에 따른 감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항상 외부 환경과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하니까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가 기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설계, 설비 등을 얘기했죠.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능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경기가 있고 세법상의 건물의 나이가 하나 필요해요. 세법을 정할 때, 세법에서 세금을 정할 때 비용을 정하려면 감가상각을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소득세 계산할 때 순이감세율이었어요. 이자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공제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적 나이가 필요한데 이걸 행정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배웠고, 자, 감가는 물경기 똑같죠. 물경기, 노후,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감가는 물리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감가 일어나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 등이 부동산과 결합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감가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합, 암기는 무조건 해야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그럼 개별 분석은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기형이라고 외웠어요. 역시 기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 등이 부동산과 결합 비율이 올바르지 않을 때, 올바라야 가치가 최고로 이루어지고 올바르지 않으면 감가가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형, 이렇게 기형,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암기 코드고. 자, 그럼 이제 지역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2가지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고, 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그럼 지역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대상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고, 이걸 2개를 포함해서 동일 수급권이라 그러죠.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하나의 작은 생활권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라면 지역적 요인을 이렇게 동일하게 받는 이 지역을 인근 지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유사한 지역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와 비슷한 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사 지역은 여러 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할 거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할 거냐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자, 인근 지역을 정의할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여기는 같은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지역, 생활권을 묶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형하면 일지계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일반 요인은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이 둘 중에 공유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걸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정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 부동산들의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이란 말은 우리가 유사한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 있는 두 재화의 관계에서 유사한 재화를 뭐라 그래요? 대체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체재는 서로 경쟁할까요? 참이슬과 처음처럼 경쟁해요? 경쟁하죠. 유사한 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을 대체 또는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이라는 말도 표현하는 거예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지역을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을 유사지역, 이 2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 부동산에 여기에 바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지역을 인근 지역, 이때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 대상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즉 얘와 비슷한 지역을 유사 지역. 자,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했을 때 인근 지역은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한다라고 고정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라 작은 생활권일 수도 있고 넓은 생활권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도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비슷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물리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유사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인 거예요. 얘도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얘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정리할 건데 거래 사례 비교법. 말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를 비교해서 가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다가 여기에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는 사정 보정이에요. 이 사례에 사정이 개입될 수 있죠. 뭐 술 먹고 잘못 거래해가지고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또는 친인척 간에 거래해서 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것을 이걸 사정 보정. 이 시점 수정은 언제나 감정평가의 기준 날짜는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례 시점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면 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 물가 변동률을 반영시켜주는 걸 시점 수정. 자, 그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인데 자, 개별 요인은 무조건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을 수가 없으니까 면적이 다르면 비교하겠죠. 자, 근데 이제 지역 요인을 봤을 때 지역 요인이 다르면 당연히 지역 요인 비교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역 요인이 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라면 어떨까요? 지역 요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만약 이 사례가 유사 지역에서 데려온 사례라면 지역이 다르니까 이 지역에 있을 때와 이 지역에 있을 때의 가치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 이걸 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택한 경우에는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네.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택할 경우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을 공유하니까 지역 분석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얘 두 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략할 수 없어요.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없다니까요. 다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다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는 거지. 얘를 생략하는 거지 지역 분석 자체를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는 건 틀려요. 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다. 왜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는 건 틀린 얘기고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잘해요. 네. 자, 보죠. 어찌됐거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걸 꼭 암기해야 되고 개개 기형이니까. 자, 문제 한번 보죠. 우리 시험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면 감정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보너스로 나온 거니까 맞아야 돼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당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고. 자, 지역 분석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 나야 돼요?
이게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거니까 이건 개별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미시적, 국지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대상 지역에 대한, 이건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이니까 이건 지역 분석 돼야죠. 그러니까 지문만 잘 읽어도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어요. 얘는 대상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개별 분석을 얘기하고, 얘는 대상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이 질문 많이 나오죠.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얘만 좀 소개했어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근데 제가 걱정인 것은 지역 요인 나와도 여기에 같이 발생 요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관줘야 돼요. 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여기에 발 들어가거나 개별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형, 지역 이렇게. 자, 4번에 보니까 동일 수급권. 자,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지문이 길어서 많이 나오지 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동일 수급권은 지역 분석하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부동산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서로 관련 있는 부동산이 포함된 전체 범위를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 한다. 근데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지역 요인, 아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성립하고 비슷한 관계가 성립하고라는 뜻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인근 지역,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유사 지역을 얘기하죠.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걸 소개낼 만한 게 없으니까 쭉 넘어가서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마지막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얘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이죠. 구체적, 마지막에 가격, 또는 이걸 가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정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맞아야 되고. 자, 229번 보죠. 229페이지. 자,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뭐 및 그 지역 내의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뭐와 뭐를 판정한다 나왔죠. 그러면 표준적 이용이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은 우리가 두 가지와 범위를 합친 거가 있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나올 거고, 판정하는 것이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직접 보는 거고, 뭐와 뭐를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정한다. 최유효 이용 나와야죠. 또는 구체적 가격. 자,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주. 자, 여기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 나와야죠. 인근 지역. 그리고 동질적의 형성 요인 중에 여기에 중요한 건 형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거 나오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꼭 봐야 될 거. 자, 그래서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가격 원칙이 총 13가지가 있는데 우린 사실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이거 두 개 중에 틀리면 절대로 안 되고,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 나오진 않고, 사실 다른 게 나왔어도 이 두 개만 알면 답은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을 찾는 데 필요했던 가격 원칙 두 개는 이게 100%예요. 이것만 알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었으니까. 자, 이미 다 배웠듯이, 자, 지역 분석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자, 적합의 원칙은
주변의 외부 환경과 적합할 때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만약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면 감가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거였죠. 중요한 건 경합 이렇게 어울려야죠. 경합. 이때 내용을 보니까 저가주택 지역에 고급주택을 건축하면 낡은 주택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 지역에 새 집 하나 지었다고 해서 이 새 집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죠. 왜?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가주택에 이건 싼 집이 아니라 낡은 주택을 얘기해요. 낙후된 지역에 낡은 주택들이 있는 지역에 새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정상 가격 이하로 낮아진다. 감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런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자, 균형의 원칙은 우리가 계계, 기형이니까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얘는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이에요. 얘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고가 되고 이렇게 이루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자, 대상 아파트가 유사 아파트에 비해 화장실이 한 개 적고 이건 뭐예요? 설계 구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었대요. 왜 그래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구조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장 높이가 너무 넓거나 높거나 그래가지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뭐 엘리베이터 설비가 문제다. 보일러 설비가 문제다. 엘리베이터 설비가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내부 구성 요소의 문제이니까 다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기형 이렇게. 기형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경합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암기 코드. 자, 나머지 한번 보면 우리 13개 다 배울 필요는 없고 그나마 좀 나올 가능성 있는 걸 조금 간추려 보면 이제 5개를 좀 더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요. 끊임없이 변한다.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대요. 주변 환경 요인이나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내가 감정평가하는 기준되는 날짜가 언제라는 걸 정확히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날짜가 확정된 감정평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준 시점이 무조건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확정에 필요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뭐냐? 변동의 원칙이에요. 얘가 또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용어 중에, 감정평가 중에.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그래요.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는데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이때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예측의 원칙. 자, 예측.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가치는 과거보다 장래 수익의 이용이 중요하다는 원칙이에요. 우리 가치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치 정의.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현재 값이지만 이 현재 값을 정하려면 뭘 예측을 해야 돼요?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돼요. 장래 편익을 예측을 잘해야 이걸 현재 값으로 땡겨와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잘 평가하거나 가치를 잘 알려면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는 장래 편익을 땡겨온 값이니까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 예측과 장래 수익이라는 가치를 떼어놓을 수 없고 이 가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이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데 자, 가격은 장래 순수익이나 이걸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 장래 수익을 미래 현금 흐름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 그래서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한다?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나누어서 가격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 자, 그럼 역시
가격을 정하려면 이 장래 순소득을 예측을 잘해야 돼요. 이걸 땡겨올 거니까. 그래서 가치와 수익하는 부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면 토지에서 장래 수익이 언제나 보장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언제나 장래 수익이 보장되니까 장래 수익을 근거로 땡겨온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에서.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측의 원칙, 가치, 수익 환원법, 영속성,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관성이 쭉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은 아니니까 나왔을 때. 자, 얘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공통점은 장래 수익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장래 수익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이 네 개가 서로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여도에 의해서. 기여의 원칙이니까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 요소들의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데 비용의 총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큰 상가가 있는데 주변 상가에 비해서 가치가 좀 낮았어요. 낮은 이유를 보니까 이 큰 상가에 비해서 엘리베이터가 5인승짜리 하나밖에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주변 상가는 이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되는데 얘가 5억이라는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비가 문제인 거죠. 설비는 내부 구성 요소니까 얘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됐는데,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15인승짜리 하나를 설치하는데 15인승짜리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생산비가 만약에 1억이 추가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얘를 만들었을 때 이 5억이라는 가치가 생산비가 1억이니까 얘를 만들면 1억이 플러스가 되어서 6억이 될 거냐를 얘기할 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얘를 만들었을 때 얘가 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봐야 돼요. 이 기여하는 정도는 얘가 있었을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있었을 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얘가 7억이라는 가치로 인정받았어요. 평가가. 그러면 이 하나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예요? 2억이 기여된 거죠. 이 기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산비는 1억인데 기여도가 2억이니까 1억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 이용하냐면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생산비보다 뭐가 커야 돼요? 기여도가 더 큰 경우에 추가로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기여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하필한다, 증축한다. 얘들은 하필했을 때 또는 증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뭐가 큰 거예요? 기여도가 크면 하필하기도 하고 증축하기도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추가로 더 쓰려고 할 때 할만하냐를 따질 때 생산비와 기여도를 따지는 거. 이때 추가 투자 관련되어서 기여의 원칙. 자, 대체의 원칙. 이건 뭐 우리가 경제론에서 많이 배웠어요. 대체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관계. 대체제는 비슷한 제와 다른 제와 비슷한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A와 B가 있어요. 얘가 대체제라고 해보죠. 대체제.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대체제인데 그러면 비슷하다라는 건 효용이 비슷한 거예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했을 때 대체제라 그래요. 그러면 두 개가 있었을 때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자, 그럼 소비자는 누굴 택한다? A를 택해요? B를 택해요? B를 택해줘. B는 가만히 있지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되니까 B를 택할 거예요. 이걸 대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B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B를 선택을 할 거다. 당연한 소비 원리예요. 그러면 결국 B의 가격은 올라요, 내려요? 올라가겠네요. 얘를 살 거니까. 그럼 무한대로 올라가냐?가 아니라 비슷한 재화니까 얘와 얘가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B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대체제는 가격이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독립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장에 있는 대체제와 유사하게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얘와 어떤 거 비슷한 유사한 재화를 얘 가격을 판단해서 야 얘가 5억이니까 너도 5억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며 모든 감정평가에서는 사실 감정평가는 하나 방법으로만 정해서 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모든 재화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걸 관련 짓는 걸 인정 짓고 감정평가를 진행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 원칙이 근거가 되는 것이 대체 원칙. 결론적으로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된다. 혼자 노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대체 원칙이에요. 자, 보니까 대체관계의 재화는 서로 연관되어 형성되고 가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연관되는 이유는 소비자는 효용이 비슷하면 어떤 걸 택한다? 싼 걸 택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가지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체 원칙. 이거 뭐 대체제 나오니까 사실 뭐 찍어도 맞을 건데 감정평가 상반식의 이론적 근거나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라고 나오면 대체 원칙이에요.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대체 원칙이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나눌 수 있다. 어떤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총 수익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라면 우리가 생산 요소를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생산 요소가 뭐예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총 수익이 100만 원인데 우리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라면 노동과 자본에 들어가는 돈을 떼어서 이게 만약에 70만 원이 노동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면 나머지 30만 원은 누구 거예요? 토지 거예요. 이 나머지 30만 원 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의 가격이나 토지의 임료를 정하는 것을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토지 잔여법이라 그래요. 토지에 잔여된 것은 토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생산요소 노동자본에 뺀 나머지는 토지 거다. 나머지 잔여가 토지 거다. 그래서 토지 잔여법을 통해서 토지의 가격이나 임료를 정하는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수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익에서 노동자본의 비용을 뺀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대가고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이나 지대를 토지의 가격이나 지대를 결정하는 거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거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걸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나눌 수 있어서 자녀가 토지 거다. 자녀분은 토지 거다. 토지 거의 자녀분 수익을 정해서 얘의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것. 토지 임료를 지대라고 그러죠. 이걸 토지 잔여법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추가로 더 공부하면 나머지 뭐 틀릴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것도 아직 못 외웠는데 이걸 막 공부하려고 하면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외워야 되고 이거 외우기 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암기 코드도 못 외웠는데 이걸 또 공부하려고 하는 건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경합, 기형이 나와요. 이것만 이해해도 이 2개는 해석될 수 있을 거니까. 자, 문제 한번 보죠. 233페이지. 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 원칙인데 대체 관계가 나왔어요. 그럼 뭐 맞겠지라고 해석되고 뒤에 내용은 배운 내용 그대로니까 경제론에서. 자,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대체 원칙은 대체제 관계에 성립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자, 균형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땡큐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10번 중에 9번이 다 균형 아니면 적합이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번부터 풀어야 돼요? 균형 적합 먼저 봐야 돼요? 균형 적합 먼저 봐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문제 풀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균형과 적합을 먼저 찾아서 먼저 보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려운 걸 냈을 때 혼용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가격 원칙 나오면 균형과 적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머지 3번 보니까 기여의 원칙은 자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택한 점에서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기여하는 정도가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건 사실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출제자가. 왜 어렵게 표현했냐라고 했을 때 답이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건 그냥 소개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인 소멸되고 이건 중요하죠. 자, 만약에 가격이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면 경쟁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경쟁이 커진다는 건 수요자가 많아서 그러면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럼 경쟁에 의해서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경쟁은 시장에서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경쟁이 완전 있는 거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동진이라 그랬어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으니까 완전 경쟁이 엄청 많은 거고 정보가 완전하고 재화가 동질하고 진퇴가 자유롭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에서는 초과 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나면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초과 이윤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해요. 경쟁은 어디까지 할 거냐?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이때를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있었어요. 지대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입찰이 뭐예요? 경쟁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이 좋은 토지를 차지하려고 얼마 낼게 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최대 지불 용이액이 입찰지대다. 근데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수준에 0이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경쟁이라면 초과이윤은 소멸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한다. 경쟁의 원칙. 이런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걸 떠나서 일단 경쟁의 원칙은 일단 이거 보죠. 경쟁의 원칙은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된다. 이걸 일단 가장 중요하고 더 깊은 내용은 배우지 말죠, 우리.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 소멸된다라는 것만 정리하고. 자,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특성, 영속성과 인물들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리 근거로 하는데 뭐 무수히 많은 관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시점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사실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말고 사이드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답이 쉬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 234번 보죠. 234페이지. 자, 보니까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해서 냉난방비 문제가 생겨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냉난방비는 시설과 관련된 기능과 관련된 얘기예요. 천정 높이는 설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내부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건 뭐다? 균형의 원칙. 그럼 뭐 답은 1번 나온 거죠. 얘가 균형의 원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는 계속 보너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려고 막 다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럴 시간에는 감정평가 계산 문제 하나를 더 좀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예를 보니까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속이려고 했던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해서 자, 지역 분석을 하면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지역 분석에 필요했던 것이 우리가 외부, 지역, 부인, 그 다음에 경합이었죠. 이 합이 필요한 거죠. 적합의 원칙.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감가를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얘와 얘의 감가가 뭐냐? 관련된 감가. 얘의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얘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돼야 돼요. 기형 관련돼야 되고 경합 이렇게 관련돼야죠. 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이 100%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뭐 가볍게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3방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가를 이용한 방식, 비교하는 방식, 수익을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얘는 가격의 3가지 측면의 성질을 얘기해요. 가격 3면성을 비롯해요. 기초로 해서 3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라고 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 그러니까 얼마쯤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비용성이에요. 야, 주변에서 비슷한 게 이 정도 거래되니까 비교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 정하는 거. 야, 이 녀석은 1년에 얼마 정도 벌어?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수익성이에요. 자, 그래서 비용성. 자, 비용의 합을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드는데 총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가 방식이. 건물일 때 원가는 뭘 의미할까요? 건물에서 원가, 총 공사비, 총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죠.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간 총 공사비가 건물의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교는 시장에서 뭘 비교하는 거예요?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니까 시장성을 바탕으로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 방식. 그럼 연결시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이 각각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데 원가 방식에서 원적, 그 다음에 환분. 자,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원가법, 임료를 정하는 건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 이렇게 될 거고, 원적 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비교하는 거죠.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이나 임료를 정하고, 이제 중요한 건 토지를 정할 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죠. 공시지가는 2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을 잡아주는 건 언제나 표준지죠.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감정평가의 원칙에서 조건에 따라서 원칙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조건으로 한정하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했죠. 이때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조건부 평가를 일본식으로 뭐라고 한다? 독립평가라고 했던 거죠. 자, 만약에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복합부동산의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됐대요. 복합부동산의 토지가. 그럼 이 토지는 낮이에요, 건부지예요? 건부지죠.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법령에 표준지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시 낮이 상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러면 얘는 건부지지만 표준지에 감정평가할 때는 뭘로? 낮이로 가정하여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없는 걸로 가정하는 거죠. 사법상의 제한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가정하는 거죠. 낮이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예요.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상태, 이렇게 받는 상태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7방법을 정해놔야 되고 3방식 7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얻어진 건 다 시산가액이나 시산임료라 그래요.
시작하여 계산한이에요. 시작하여 계산한. 그래서 처음 계산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는 아직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는다예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 근데 시산가액에 이름이 있어요. 얘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이렇게. 자,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이란 말을 쓰고 비교 방식에서는 비교하고 기준된다 그래서 비준이라는 거예요. 비준은 비교 방식에 나오는 거고 수익은 수익 방식이고 그럼 얘 하나 외우면 되겠네요. 적산,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 자, 얘들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얘를 이 시산가액들을 뭐하여 조정을 하여서 감정평가액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얻어진 주된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 하나와 다른 방식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구하여 하나가 주된 방법 시산가액이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 하나 이상을 찾아서 그러면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서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무슨 평균? 가중평균 한다는 거예요.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하여. 이것도 이제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주된 방법 하나의 시산가액을 얻고 다른 방식의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구하여 서로 비교 검토하고 합리성을 조정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를 정한다. 이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부동산 원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비교 방식에서 같은 방식이죠?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한 거야. 근데 단 하나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같은 방식 비교 방식인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얻은 가격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얻은 가격이 얘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긴 하겠지만 조정시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보러 간주한다, 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데 뭐 할 때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여러 시산가액을 얻어야 되니까 다른 방식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얻어야 되다 보니까 얘와 얘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방식 7방법의 산식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까지 외워야죠. 중요한 거 보죠. 자, 원가법. 자,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가액을. 이때 얻어진 것은 감정평가액이 하나, 시산가액, 이름이 적산가액. 자, 임료를 정하는 건 적산법. 이때 임료, 얘도 적산임료라 그래요. 시산가액, 시산임료를 얘기하고. 자, 그럼 이제 원가법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를 이용할 거예요. 원가를 이용해서 원가법이죠. 근데 원가가 준공 당시 원가가 아니라 언제나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꿔치기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다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원가인 재조달 원가, 감정평가에서 원가는 무조건 재조달 원가를 써요. 여기에서 이제 감가총액을 빼는 거죠. 빼서 가격을 구한다. 그러면 이 감가총액을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감가를 수정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식과 함께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 그럼 감가 수정은 감가액을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가 수정은 빼는 거니까 공제하여
감가액을 공제하여 또는 차감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산하여라고 나오면 틀려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용어 정의에서 감가수정이란이라고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제하여 차감하여 감가액을 뺀다예요. 제도로 원가로부터. 자, 적산법은 암기해야죠. 적산 초대비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적산 초대비. 그래서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한다. 이것도 올해 나왔어요. 다시 적산법이. 적산 초대비. 중요한 건 얘를 순수가액이라 하면 안 돼요. 순수가액이 아니고 초대비만 외우면 사실 어렵지 않은데 기대율이고 환원율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중요해요. 초대비니까 영업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필요경비라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영업경비가 아니라 필요경비예요. 이 영업경비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썼던 거지 감정평가에 쓰는 경비가 아니에요.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재경비, 필요경비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적산 초대비인데 기초가액의 기대율 얘는 뭐 헷갈리지 않을 건데 B가 여기가 필요경비지 영업경비 아니다. 이거 하나 주의해놓고 자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중요한 건 얘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에요. 여기 중요하죠. 얘는 비준이란 말을 쓰고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얘가 중요하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하여 기준으로 하여 이때 사시지계면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돼야 돼요. 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사정보정도 없고 면적요인 비교도 없다. 사와 면적요인 비교가 없어요. 시지계 기타. 자 여기에 사정보정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사정 개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국장이 감정평가사 법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하여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개인 사정이 들어가서 뭐 높게 낮게 이렇게 평가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한 거니까 여기에 사정 개입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면적요인 비교가 없는 이유는 얘는 전체 면적의 넓이가 아니라 면적에 해당되는 가격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면적 이해가 뭐 얼마든지 뭐 만평인지 천평인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1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나오니까 면적요인 비교 필요 없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비교가 아니라 기준법 이거 중요하고 표준지를 쓴다 중요하고 여기에 사정보정 없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사정보정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수익환원법 얘도 중요하죠. 자,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 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잘 정리해놔야 되고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험이 크면 어떻게 했냐면 할인율을 올려요 낮춰요? 올린다 그랬어요. 할인율을 뭘로 썼냐면 요구 수익률로 썼어요. 요구 수익률도 올린다. 그래서 위험이 크게 느껴지거나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할인율도 높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할인율이 뭐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 환원이율과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환원이율도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위험이 클수록 감정평가사는 환원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높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많이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정도를 어디에 반영시키냐라고 할 때 환원율에 적용하는데 위험이 클수록 환원율을 높게 적용해요. 그러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이걸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라 그래요.
다시 또 정리할 거고. 자, 수익 분석법은 자, 분자가 나오면 임료를 구하는 거고, 얘는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순수익에다가 그냥 필요 경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7가지 산식이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순수익에 필요 경비 더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가법을 어떻게 읽냐면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적산법은 초, 대, 비에서 임료 정하는 거.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근데 토지를 정할 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뭐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지계 기타, 여기에 사정보정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정하는데 이걸 문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정하는데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료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7가지 산식까지. 자, 239페이지에 시산가액 조정 보죠. 자, 일단 시산가액 조정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한다. 얘가 중요했는데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게 또 하나 새로운 나왔으니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같은 걸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방식인데, 같은 비교 방식인데 얘를 조정할 때만 얘와 얘는 다르게 보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원래 같은 건데 여기서만 특별히 다른 걸로 보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 자, 보죠. 사례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더니 1.2억 원이 나왔대요. 사례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러면 원래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0.5를 곱할 거고. 자, 비용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으니까 얘는 원가 방식이죠. 20%니까 곱하기 0.2. 자, 얘는 임대료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대요. 이거 주의해야 될 건 임대료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가액을 구한 거예요. 가액을 구했는데 임대료라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가액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방식이 30%니까 0.3. 그래서 끼리끼리 곱한 값을 세로로 더하면 이게 뭐다? 이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 시산가액을 조정한 거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이걸 가중평균이라 그랬죠. 이 정도는 뭐 보너스 나온 거니까 이제 계산기 쓰면 될 거고. 자, 239페이지에 이제 2번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거죠. 자, 원가 방식에 원적이 있고 뭐를 기초로 한다? 비용성이죠. 비용성을 기초로 한 감정평가.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기준법. 그래서 비교법이라고 나온 건 다 틀리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성을 기초로 한 거고, 자, 얘는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은 수익 방식이고 수익성 바탕으로 했다. 이런 건 이제 보너스로 맞아야 되고, 쉬었다가 이제 원가법부터 정확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